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홍진경의 찐천재 다녀오신 거를 봤어요. 모처럼 한번 나갔어. 네, 또. 거기서 또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죠. 뭐 AI 어디까지 왔냐, 뭐 AI 시대에 뭐 우리 뭘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 뭐 시간 때문에라도 아니면 또 뭐 편집된 거라도 좀 말씀 더 하시고 싶은 거, 형님 채널이니까 오늘 좀 마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래, 맞아. 사실 요즘 수능 시즌도 아니긴 한데도 내가 여기저기 강연 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꼭 나에게 물어보는 게 둘 중에 하나야. 뭐 사야 되느냐. 투자. 본인들의 어떤 미래와 본인들의 경제적 소득을 위해서 투자 물어보시는 분이 한 축이고, 그렇죠. 나머지 한 축은 어머님들 중심으로 뭘 물어보냐면, 그럼 이 AI 시대에 투자는 뭐 반도체가 됐건 뭐 빅테크가 됐던 내가 그걸 하지만 애들은 뭘 가르쳐야 되냐,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해야 되냐, 애들은 무슨 전공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정말 이제 본인 걱정 말고 자식 걱정까지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돼. 아, 그런 걱정 조금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그룹사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부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해. 그런데 조직 개편할 때 인사팀하고 테크팀을 합치려고 그래. 왜 그런지 감 와? 인사를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건 이미 지났고. 그래서 예전에 벌써 한 7, 8년 전에도 삼성전자는 자기소개서의 평가를 반은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 그래서 이미 AI든 뭐 그 전 단계인 빅데이터 분석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사람을 뽑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활용을 해왔어. 그런데 인사팀과 테크팀을 합치는 이번의 이유는, 그때는 합치진 않았잖아. 그냥 인사팀에서 그냥 채용할 때 또는 인사고과 평가할 때만 테크팀에 조금 도움을 받거나 외주를 주고 했거든. 근데 인사팀과 테크팀을 합치는 경지까지 논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인사팀에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팀의 교육 대상자는 AI 그리고 피지컬 AI인 거야.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AI와 피지컬 AI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사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HRD라고 하는 교육 관련한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려는 거야. 쉽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아니면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회사에서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뽑지 말고 그 로봇을 데려다가 우리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시키자,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럼 그 옵티머스를 데려왔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데려왔을 때 걔는 범용으로 움직이고 범용으로 뭔가 인지하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은 있지만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그렇잖아. 사람도 우리 공장 와서 일을 시키려면 뭔가 연수시키고 처음에 배워야죠. 그렇지.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로봇과 AI에게 회사 업무를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선 인사팀과 합쳐야 된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코앞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럼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위축이 되겠네요. 위축이 어마어마하게 되지. 그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 결국 그렇게 해서 인간의 하는 일을 AI가 대체하면 그럼 결국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은 그 지적이 맞고 반은 그 지적이 틀려. 자, 생각을 해봐. AI가 그러면 인간을 대체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보다 AI가
똑똑하냐, 뭐 일 잘하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우리가 너무 단선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챗 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XAI를 디벨롭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인간이지. 네, 사람들이죠. 맞아. 그러니까 AI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진화 발전되고 있는데 그 진화 발전되는 그 방향을 결정하고 이쪽으로 더 진화시키자, 일로 더 개발시키자라고 결정하는 게 전부 인간이야. 그러면 결국 그 AI의 완성된 꼴이라는 건 지금 인간이 그 최종 결과물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인간이 AI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다시 피드백 줘서 다시 어떻게 걔한테 야,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잘했네, 그 다음은 이걸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AI를 계속 피드백 주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발달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내가 불렀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 중에 누구야?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빅테크 기업들. 일론 머스크, 그래. 빅테크 기업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 AI를 어떻게 진화 발전시킬지를 결정하는 키맨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봤었을 때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지. 바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의 그 탑 티어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서 좀 더 균등한 사회,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려고 AI를 지금 만들고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들 모두 대부분 기업인들이야. 엄청난 리스크와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진 않죠. 그럼 정확한 지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그 결과물들의 상당 부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당연히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효율성이다. 효율성이야. 더 큰 이익을 누리거나 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AI를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AI를 통해서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효율성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럼 그 효율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좀 더 정교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시간을 줄여주고 본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용을 줄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거는 그 정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 내지 세계적인 천재들이 비용을 쓰는 게 자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걸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일론 머스크를 대체하려는 AI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일을 하는데 사람을 10,000명 고용했는데 그 중에 말 안 듣는 놈도 있고 그 중에는 아유 좀 일 좀 시키려면 다독거려야 되는 잘하고 있어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윽박질을 해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 외주 주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 외주 주는 사람도 있고 맞아. 본인한테 시켰는데 인도에 외주를 주고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애들 또 그런 애가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러면서 조직도 망가지니 조직 관리하는데 또 시간 쓰고 연봉 협상해야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궁극적으로 걸어가고 싶은 그 목표들이 다 있는 게 그 높은 단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분모인데 그런데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일들이 이만큼 생기거든. 조직 관리, 또 워크샵 가서 으쌰으쌰 한번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술 한 잔도 사주고, 모닝커피도 돌려야 되고, 뭐 있잖아, 다. 아니,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옷 뭐 입을까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맞아. 그냥 뭐 바지부터 옷까지 다 똑같은 걸로 쫙 해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맨날 입고 다녔잖아. 맞아.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거의 비슷비슷해. 그렇게 하게 하는 게 통상적인 약간씩 위로 올라가면 다
어떻게 내가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시간을 줄이지 이 생각을 하거든.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벌써 AI는 답이 나왔어. 분명 AI의 진화 발전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고 사람들이 그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주체임은 분명하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AI가 사람을 점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유, AI가 사람에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칭하는 사람이 모두 다 등가인가?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니죠. 그럼 누구에겐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AI고 누구에겐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또 AI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아까 왜 인사팀과 테크팀을 그들이 합치려고 하는지도 감이 오지. 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한 대상이 AI, 피지컬 AI가 상당 부분 숙성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얘한테 교육만 잘 시키면 이제 우리 일손이 되겠구나. 그 반열까지 올라온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심오한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그런 시간을 확보한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지. 바로 그런 차이가 이제 촉발되기 직전이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이 나와. 그럼 교수님, 우리 애들을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흔히 말해서 사자 직업들 이런 거 하게 하면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들이 전개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법률 서비스를 나중에 뭔가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률 서비스를 누려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또 의료 서비스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AI가 의료 시스템, 법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에겐 더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사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 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정말 우수한 의사들 있잖아. 그렇죠. 그 공부도 정말 월등히 잘하고 그냥 의대만 커트라인 찍고 간신히 들어간 거 말고 누가 봐도 수제네, 영재네 소리 듣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그 선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문 써가면서 내 말이 그거야. 연구 개발하고. 맞아. 그런데 그 수제네, 천재네, 영재네 부르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는 네가 말한 것처럼 논문 쓰고 프론티어하게 자꾸 뭔가 신약 개발하고 새로운 수술 기법 개발하고 여기에 시간을 더 써줘야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안위에 더 기여하는 건데 그렇죠. 그분도 대학병원에 교수로 재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날 외래 봐야 되잖아. 너무 바쁘죠. 그리고 회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후학들 가르쳐야 되고 뭐 후학 가르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런데 그분이 회진을 돌고 그 다음에 외래 진료 볼 때 단순히 진료 시간에 거기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 앞뒤로 또 해야 되는 업무들도 되게 많다고. 많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루틴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그런 것들을 AI의 적극적인 도움, AI 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시간을 2분의 1로 적게 쓰게 됐다. 아니면 10분의 1로 적게 쓰게 됐다 하면 그 사람은 그 남는 시간을 어디다 쓰게 될까? 더 한 단계 더. 그럼 신약 개발하고 새로운 수술 기법 만들고 좀 더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술 준비할 때도 본인이 직접 챙기고 스태프들하고 챙기고 뭐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한테 챙길 때도 업무 그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줘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지. 우리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냥 구두로 AI에게 그때 그 최유람 환자 있지? 걔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지시서 해줘.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많은 그냥 그 업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루틴하게 해야 될 소모적인 일들을 AI 의사에게 또는 AI 간호사에게 뭐 좀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시간 세이브하면 정말 인류의 의학 발전은 훨씬 더 현격히 빨라질 거야.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선 AI가 의료계에 빨리 도입돼야 되고 AI가 변호사 시장에도 빨리 도입되길 희망하지. 그런 걸 희망해.
근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거는 자기 직업 안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지. 너 더 하우스라는 미드 봤었어?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어? 거기 보면 진짜 천재적인 서전이 나와. 네. 걔는 옷도 그냥 뭔가 다른 사람 달라서 그냥 약간 지팡이 짚고 다니는 약간 네. 분이신데 양복 입고 나와. 그냥 의사 가운 입는 게 아니라. 근데 나머지 의사들도 어마어마해. 막 존스 호킨스 나오고 뭐 뭐 AMD 나오고 뭐 한 뭐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완전 어나더 레벨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을 나머지 의사들이 다 서포트하는 수준이야. 독보적이구나. 독보적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서포트하는 의사들은 AI에게 대체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AI가 의료 시장에 들어오는 게 걱정될 일인 거야. 근데 그 독보적인 그 사람은 그동안 그 드라마 보면 그 사람의 기에 눌려서 자꾸 엇나가고 그 사람한테 덤비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하는 그 사람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일반 의사 수준에서는 이해 못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반감만 갖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또 감정적인 또 그 뭐라고 할까 그 긴장감이 형성되니까 업무할 때도 원활하지 않고 이런 게 있거든.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감정 소모를 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데 AI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지 뭐 AI 의사라고 할지 간호사라고 해야 될지 그게 들어오면 그 탑에 있는 사람은 정말 편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 AI 의사가 하는 그 루틴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대 진학해서 전문의 땄던 그 사람은 야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 AI 시대에 그러면 우리 애를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거 중요하죠. 뭘 시켜야 되느냐 했었을 때 일단 답이 나왔지. 2등 하거나 3등 할 것 같은 일을 시키면 안 돼. 그 분야에서 1등이라는 게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1등 군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나 탑티어. 탑티어. 그래, 그게 표현이 낫겠다. 이거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는 가수다에 나온 가수들 간의 경합은 의미 없다. 이소라가 노래 잘하니 윤도현이 노래 잘하니 야, 어려운 질문입니다. 김범수가 잘하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스타일의 싸움인 거야.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그렇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야. 대신 그들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 바로 그 탑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 그걸 해주는 게 좋아. 야, 이거 어려운데요. 그래서 AI에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 내가 가진 재능, 아니면 나의 흥미도 관심도, 그럼 아니면 나의 열정을 어디다 쏟아부을 수 있느냐. 재능은 없지만 열정을 한껏 쏟아부어서 그 분야의 탑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 난 너무나도 많이 봤어. 근데요. 그것 또한 재능이에요. 그것도 재능일 수 있지. 그것 또한 재능이에요. 그것도 재능일 수 있어. 그리고 관심과 흥미가 있어서 없었던 재능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가지고 그리고 그 분야가 뭔지를 추구하는 게 좋지. 의사 대세니까 의대 간다? 뭐 아니면 뭐가 대세니까 뭐 한다?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의사 뭐 최고다. 그게 미래 AI 시대까지 유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의대 분야는 더 우수한 애들이 몰려갔고 그러면 탑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세컨 티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쟁쟁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AI와 또 경쟁을 거기서까지 또 한다. 와, 난 그게 행복한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뭐 오래전 얘기지만 그분도 한양대 의대를 합격한 상태에서 연대 공대를 왔잖아요. 그렇지. 그렇네. 그래서 그분이 그 형님이 생각나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코앞에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잘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저는 뭐 경제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좀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둘 수 있는 파이의 크기는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꼭 파이가 제일 큰 걸 찾는 건가 옳은 건지 그건 각자 판단에 맡길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하는 예야. 우리 둘의 조카가 있어. 네. 그럼 그 조카가 봤더니 운동신경이 끝내줘. 네. 그래서 자기는 프로 운동선수가 되겠대. 그럼 그 출중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걔를 핸드볼 선수를 시켰을 때와 축구 선수를 시켰을 때 네. 거기에 1등이 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차이는 그렇죠. 예, 무슨 하늘과 말씀인지 땅이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똑같은 재능, 특기, 능력을 가지고 운 좋게 큰 시장에 들어갔었을 때 거둘 수 있는 파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미국 보면은 그 운동신경들 괴물들이 있어요. 운동신경 괴물들이 미식 축구를 도전하고 안 되면은 이제 NBA 오거나 메이저리그 오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네, 제일 큰 시장 있고 그 다음 시장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재능이 미식축구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미국에서 나는 그게 싫다. 나는 그냥 미국 그냥 미식축구 말고 축구 선수 하겠다. 했을 때는 급여가 많이 줄겠지. 네, 줄죠. 근데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이라고 하고 그래도 그 재능 있는 것을 살렸을 때 그나마 그런 행복한 선택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 드는 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뭐냐면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하는 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AI가 성과를 더 많이 내는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또 감정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사점으로 AI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네. 다음 시간.